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대형 웹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전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플렉스팀의 김종혁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플렉스팀은 올인원 HR 플랫폼 SaaS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저는 플렉스팀 FE 팀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조직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험실이라는 뜻 그대로고요. 주로 동료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께서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개발 플랫폼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빌드 환경, 인프라 등 제품의 기반이 되는 여러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맥스라는 영어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글쓰기를 좋아해서 잡다한 글이 올라오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포스팅도 많으니 한번 놀러 오세요. 오늘 할 발표는 플렉스팀이 기존 제품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전환했던 8개월간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왜 플렉스 웹앱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전환했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플렉스팀이 더 잘 일하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위해 아키텍처를 바꿨는데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를 검증하고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신경 썼던 것들까지 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플렉스 제품과 코드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문제 탐구의 시작, 그리고 이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소개드리는 POC 과정,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진행했던 액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완료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플렉스 웹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일단 발표 제목부터 벌써 대형 앱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지 한번 봐야겠죠? 이게 바로 플렉스의 홈 화면입니다. 플렉스의 올인원 HR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제품이고, 회사 내의 구성원과 HR 관리자가 회사 내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여러 어렵고 손이 많은 업무들을 쉽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본질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올인원 플랫폼을 표방하는 만큼 기능도 무지 많은데요. 이게 저희 앱의 내비게이션 바, 저희가 GMB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이것을 통해 플렉스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들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인사 업무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플렉스 제품은 회사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모두 커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품의 기능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플렉스팀에서는 통합의 경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HR 관련 업무들이 플렉스 하나면 끝나는 올인원 HR 플랫폼을 표방하는 플렉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제품에 구현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회사가 신규 구성원을 채용했다면 플렉스를 통해 구성원 초대를 하고, 구성원이 정보를 입력하면 플렉스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근로계약을 하는데요. 플렉스에서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근로계약까지 마쳤다면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그 구성원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찍고 휴가를 플렉스 앱으로 신청하고요. 일을 했으니 급여일엔 급여를 받고 매 연말에는 연말정산도 플렉스 앱으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플렉스 제품 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통합의 경험으로 인해 플렉스 제품은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각 다른 기능에도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구성원의 근로계약 정보, 회사의 근무 정책에 따라 근무 기록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 정산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덕에 고객사의 구성원분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복잡한 HR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품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게 약간 제품 홍보하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민망한 면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뭔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특성이 어떨까요? 설명드린 통합의 경험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메인과 결합된 여러 가지 데이터, UI, 그리고 코드들이 각 기능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엮이게 됩니다. 가령 근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근무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면 근무 앱에서도 계약한 근무 정책이 되게 필요해지겠죠. 또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면 급여에서 근무와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단의 엮임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의 난이도를 확 올리는 지점이에요. 각 도메인의 기능들도 뭐 근태, 뭐 급여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엮이기까지 해야 되니까 저희 코드 베이스는 아주 크고 방대하고 의존성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복잡한 앱들이 유저에게는 하나의 앱을 쓰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사연으로 플렉스 FE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앱은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 이전 기준으로 17개의 Next.js 앱이 있었고 모노레포 위에서 앱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공용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전체를 다 합치면 200개 이상의 URL과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모노레포 코드베이스는 의존성 관련한 파일들을 제외하면 8.7GB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하고 큰데요. 각 하나의 제품들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PM으로 구성된 각 제품의 오너십을 가진 목적 조직인 스쿼드에서 몰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렉스 제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키텍처 변경을 결심하게 된 문제 탐구의 시작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는 각각 제품에 해당하는 여러 넥스트 앱들이 존재하고 이를 인프라 레벨에서 라우팅을 해주는 형태였어요. 타임 트래킹이라는 URL로 접속하면 이제 근무 앱으로 접속이 되고 디지콘이라는 URL로 접속하면 전자계약 앱으로 접속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플렉스 앱은 모놀리식 넥스트 앱이었지만 앱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빌드 배포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되었고 각 스쿼드에서 앱을 나눠서 개발하기 위해 페이지별로 앱을 나눴습니다. 각각의 앱은 모든 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보셨던 GMB 같은 UI들을 빌드 과정에 포함해 같이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지 묶음별로 전체 앱이 나눠져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저에게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별 제품의 오너십을 가진 스쿼드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각 앱은 모두 각각의 HTML, 번들, 각각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앱으로 접속 시에 앱 로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플렉스 제품 내에서 다른 기능으로만 넘어가도 HTML부터 앱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시 가지고 오는 형태인 것이죠. 물론 페이지 간 공통 UI들은 다른 앱으로 넘어가도 이제 유지되는 것들도 있지만 유저는 다른 앱으로 넘어갈 때마다 특정 기능의 로딩 서클을 다시 보거나 이미 이전 앱에서 불러왔던 모든 기능들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최적화하는 거리가 멀기도 하고 유저에게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완벽한 그 경험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앱 빌드에 포함되는 GMB 같은 공용 UI들에도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GMB를 내부 패키지에서 임포트문을 통해 각 앱들 모두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개의 앱을 한 번에 배포할 때 GMB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형상의 GMB가 나간 모든 앱을 롤백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UI들이 임포트문으로 빌드 타임에 통합되는 문제 때문에 각 스쿼드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GMB를 수정해버리면 모든 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스쿼드에서 진행한 변경이 다른 앱에 영향을 너무 쉽게 미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소개한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검토한 기술은 현재 모듈 번들러인 웹팩이 플러그인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페더레이션이었는데요. 모듈 페더레이션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구현 방식 중 하나로 하나의 앱을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한 모듈 단위로 나누어 브라우저의 런타임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은 빌드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각각의 분리된 앱을 합치는 방식으로 분리된 앱들이 각각의 개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바스크립트 번들의 형태로 배포되고 이 각각의 마이크로 앱들은 호스트라고 불리는 각각의 마이크로 앱들을 로드하는 앱에서 번들 형태로 불러와 각각 따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앱 단위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모든 UI들을 컴포넌트 단위로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앱 내비게이션 간의 모든 자원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필요 없이 런타임에는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앱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플렉스 제품의 홈피드 페이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배포 단위를 호스트 앱, 그리고 GMB, 홈이라는 리모트 앱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각각의 앱들은 따로 개발되고 CI를 거쳐 빌드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춥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는 앱의 초기 로딩 시에 가장 먼저 호스트가 로드가 되고 호스트가 각각 따로 배포된 UI 컴포넌트인 GMB와 홈을 런타임에 불러 렌더링 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와 모듈 페더레이션은 저희가 겪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느껴졌는데요. 배포 단위는 분할되었지만 런타임에는 하나의 앱으로 합쳐지니 유저에게 하나의 앱을 쓰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빌드 타임에 통합되는 복잡한 UI로 인해서 스쿼드 독립적인 개발이 힘들다는 점은 배포 단위를 이제 페이지 이하의 단위로 쪼개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이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통합 방식 면에서 런타임 통합이 주는 강점이 플렉스 웹 제품의 되게 찰떡이었다. 약간 이런 표현도 맞는데요. 앱 내의 리액트 컴포넌트를 자연스럽게 쪼개서 배포 단위를 만들고 번들로 빌드하여 배포하면서 앱 내부에서는 코드 스플리팅을 한 것처럼 로드 시에 자연스럽게 한 앱에 통합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아키텍처 전환을 한다면 아이프레임과 같은 다른 통합을 위한 필요한 또 다른 수단이나 상태 공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컴포넌트를 쪼개듯 배포 단위를 쪼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장점이었고요. 배포 단위를 더 잘게 나누고 싶으면서도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유저에게 주고 싶었던 플렉스팀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은 플렉스 제품에도 과연 잘 동작하는 방식이었을까요? 2022년 7월 이 솔루션에 대한 가설 검증 POC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듈 페더레이션 관련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노레포 코드베이스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로컬 서버에 띄워볼 수 있는 작은 SPA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존을 개장했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FE 엔지니어 분들께 공유했어요. 이 POC형 체험존 앱은 그 모노레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주요 이제 플렉스 제품에 사용하는 주요 공용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었고 플렉스가 지금 GMB를 사용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할 때 어떻게 동적으로 모듈이 로드되는지 유저는 어떻게 앱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사실 기존 아키텍처에서도 모듈 페더레이션을 쓸 수 없을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었는데요. 지금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넥스트와 모듈 페더레이션과의 궁합을 보는 POC도 진행을 했었어요. 커뮤니티에는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을 넥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이걸 사용해 기존 플렉스 앱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동작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넥스트 GitHub 리포지토리의 이슈라든지 넥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대한 권장 방식에 대한 문서를 확인했었을 때 모듈 페더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 쪽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플러그인에 커다란 프로덕션 제품을 의존시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넥스트와 모듈 페더레이션을 같이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구현을 위해 결국에는 넥스트를 뜯게 되고 그리고 앱을 SSR 없는 전면 SPA로 전환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넥스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프론트엔드 렌더링에 SSR 등 서버 리소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넥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기가 당장은 힘들어지겠죠. 아키텍처를 마이그레이션하면서 SSR을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기에는 시간과 리소스가 부족했고요. 하지만 제품 특성을 고려했을 때 플렉스 제품은 B2B SaaS라서 SEO 등 SSR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적은 편이었고 당시 제품에서는 SSR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UI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넥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면 SPA로 바꾸는 것을 감수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전략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먼저 SPA로 전환하게 되면 렌더링에 필요한 리소스를 유저의 브라우저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 초기 렌더링 시점이 좀 더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LCP 등의 성능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플렉스는 유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앱이니 앱에 접근하는 시점에 그 초기 렌더링 성능만큼 앱 사용 중 경험도 무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도입하는 것이 유저가 하나의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주어서 유저의 사용 중 경험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든다는 문제를 풀기 위함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한 SSR 이외의 성능 병목도 이미 제품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성능 개선은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태스크라고도 판단했어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SSR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추후에는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었는데요. 추후에 SSR을 사용하기 위해 넥스트처럼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전달하는 서버를 같이 구현하여 추후 SSR을 구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직후에는 앱은 전면 SPA이기 때문에 이 서버는 정적 자원들을 서빙하는 역할만 하겠지만요.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은 되게 높았습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기술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널리 검증된 기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정확히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POC에서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해소했다고 말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POC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검증을 했지만 미리 이제 감지가 되지 않는 이슈들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를 되게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플렉스 팀이 도입하고자 하는 게 모듈 페더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팀이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극복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앱은 계속 커지고 많아질 것이라 당면한 문제들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결국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우리 제품에 가야만 하는 길이다. 모듈 페더레이션 적용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알아보면 된다는 생각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계획이 잘 되었을 때 계속 진행하고 실패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짜놓고 팀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가시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빨리 실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로드맵을 짜놓고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증과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제 진짜 플렉스 제품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만드는 작업이 2022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마이그레이션 완료까지 총 4개의 과정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먼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만나면서 그 팀원 전체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던 과정, 그리고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을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새 기반을 만들었던 과정, 그리고 빠른 기능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전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QA를 통해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마무리 지었던 과정입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모여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와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그 팀 차원의 지식 수준을 같이 올리고 데모 환경을 만들고 배포하고 가설을 검증하면서 마이그레이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팀 전체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자리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 전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지식 수준을 올리기 위한 팀 내 공유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드 설명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식과 문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내 세션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질문이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저는 답하는 무물보라는 QA 세션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그 문서에 들어갈 도식들을 계속 이제 그리면서 피그마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네모들을 그리면서 되게 이렇게 도식을 그려서 제공하면은 약간 어떤 건지 아시겠지? 이런 바람을 이제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림도 그렸던 것 같아요. 처음 POC 단계에서 만들었던 체험존 앱 기억나시죠? 저 맨 왼쪽에 있는데 그리고 체험존 앱을 이제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는 식의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에 그치지 않고 프로덕션에 있는 제품 코드를 그대로 옮겨서 점차 플렉스에 가까운 형태로 점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모 제품을 많이 깨먹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데모는 점점 프로덕션과 유사하게 온전한 형태로 앱이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이 데모 앱을 저희의 사내망 환경에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의 여러 구성원분들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변경하면 앱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먼저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내 인프라의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 빌드 배포 과정에서의 그 이슈나 챙겨야 할 점을 미리 알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자신감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기존에 넥스트가 담당했었던 제품의 기반이죠. 기존 코드들이 들어가서 새 집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반은 웹팩과 웹팩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을 중심으로 구현이 되었고 새로운 아키텍처가 내재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이 가진 전방향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 그리고 런타임에 앱이 합쳐지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식별되지 못하는 에러들이 이제 런타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 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모듈 페더레이션의 그 전방향 리스크부터 살펴볼게요. 이 코드는 웹팩 컨피그에 들어가는 웹팩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의 그 설정 코드의 일부인데요.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해 각각 분리된 앱은 설정단에서 리모츠와 익스포지스라는 두 개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리모츠는 해당 마이크로앱에서 불러올 다른 마이크로앱의 진입점 URL을, 그리고 익스포지스는 다른 앱에서 해당 마이크로앱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즉 하나의 마이크로앱은 다른 앱을 불러올 수도 다른 앱에서 자유롭게 불러와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앱을 불러오는 마이크로앱을 호스트, 그리고 다른 앱에서 불러와지는 그 마이크로앱을 리모트라고 하면 왼쪽과 같은 그림처럼 그 모든 각각의 이제 마이크로앱은 호스트와 리모트가 동시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이크로앱 간의 자유로운 의존성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성을 전방향적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앱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앱의 런타임 간 의존성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고 앱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새 집에서는 이제 예상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던 건데요. 플렉스의 새로운 앱 구조에서는 앱 전역에 호스트를 하나만 두고, 그리고 호스트가 여러 리모트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투뎁스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것을 코드베이스 단의 컨피그로 강제했습니다. 또한 런타임의 앱들이 동적으로 합쳐진다는 것 자체에서 빌드나 배포 과정에서 식별되지 못한 에러가 런타임에 고스란히 발견되어 에러가 발생하고 유저가 앱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리스크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앱 구조를 고민할 때 이제 각 리모트 앱에 대한 에러를 격리해서 특정 리모트 앱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앱의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러 격리 처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컬 환경에서 두 가지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해서 이러한 런타임 에러의 위험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으면서 개발 생산성에도 문제가 없게 조치를 했었는데요. 데브 멀티플은 호스트 GMB와 함께 여러 앱을 각각 다른 로컬 포트에 띄워 여러 앱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프로덕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환경인데요. 여기서 여러 앱이 합쳐질 때의 모습을 이제 로컬 개발 환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스쿼드 작업자는 개발을 할 때 주로 하나의 앱만 가지고 작업해서 매번 개발을 할 때마다 모든 앱을 띄울 필요는 없는데요. 데브 스탠드얼론은 각각의 단일 앱을 하나의 로컬 포트에 올려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로컬 개발 서버입니다. 하나의 포트에만 작업자가 원하는 하나의 앱만을 띄워 개발할 수 있게 되니 개발 서버의 이제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멀티플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이 제품의 워낙 큰 변경인데 기능 개발을 멈추고 진행했는지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능 개발을 멈추고 진행하지 않았고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과 기능 개발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능 개발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도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점진적으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넥스트 앱에서 마이그레이션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앱으로 들어갈 때, 즉 이제 넥스트에서 SPA 앱으로 이동할 때 빈 HTML을 한번 렌더링을 해야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앱은 넥스트와 이제 인프라 라우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앱은 새로운 아키텍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바꿨을 때 기존 앱에서 새로운 앱으로 넘어갈 때 뭐 HTML에 빈 로딩 서클 같은 UI를 넣는다고 해도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로딩 화면을 보게 되니까 앱 내비게이션 경험이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전환할 모든 앱을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했어요. 또 플렉스팀의 기능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 되게 많은 코드가 자주 바뀝니다.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플렉스팀에서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노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도 평균적으로 2번 이상 새로운 기능이나 메이저한 개선 사항이 배포되고 있고 웹 제품은 매주 정기 배포를 통해 개선 사항이나 기능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 앱의 변경 사항이 매우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빠른 기능 개발 속도를 느리지 않게 만들어야 팀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기존 앱 그리고 새로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 동시에 빌드를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성하고 이러한 환경을 4개월 정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레임워크와 의존하지 않는 리액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모노레포 그 내부 패키지로 분리하고 기존 앱 패키지와 새로운 앱 패키지를 이렇게 동시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빌드를 성공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마이그레이션 초반에 프레임워크와 의존하지 않는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이제 코드상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각 스쿼드 FE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 두 아키텍처 기반의 환경을 모두 유지하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존 제품이나 자동차가 이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옆으로 새로운 마이크로 프론트 아키텍처를 가진 앱, 그 새로운 차를 나란히 달리게 만들어서 두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제 기존 차에서 새로운 차로 이제 폴짝 뛰어가는 거죠. 네, 폴짝 뛰어가서 이사를 했으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프로덕션에서 이제 서빙되는 제품을 그대로 두고 제품의 아키텍처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두고 주로 달리는 차의 바퀴를 이제 바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상황은 달리는 차의 바퀴를 바꾸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달리는 차에서 다른 달리는 차로 뛰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챌린지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홈 앱 페이지를 예로 들면 홈 앱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리액트 컴포넌트 코드를 뜯어가지고 이제 넥스트 앱에서는 디렉토리 라우팅 방식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는 여기 코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앱에서 쓰는 SPA 라우팅 방식으로 넣어주면 페이지가 두 앱에서 모두 제대로 뜨고 각 환경에서 빌드가 성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분리된 패키지에서 계속 기능 개발을 진행하고 기존 앱에서는 개발된 기능에 대한 QA, 프로덕션 배포가 계속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였고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새로운 앱에서도 해당 분리된 패키지에서 개발된 기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작업이나 QA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그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이 다 완료된 상황이 될 때 배포된 기존 앱을 내리고 코드베이스에서도 삭제해서 새로운 앱을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다시 마이그레이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그 아까 프레임워크와 의존하지 않는 부분을 따로 분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코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플렉스팀은 원래 넥스트에서 사용하는 넥스트 라우터의 리액트 훅들을 모노레프의 내부 패키지로 한번 랩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프레임워크와 의존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를 한다고 해도 분리된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저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임포트를 해와가지고 훅을 호출하는 방식이니까 물리적으로 떼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은 빌드라는 시점에 바꿔주었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넥스트 라우터를 랩핑하는 패키지에 대응해서 새로운 앱에서 사용할 새로운 SPA 라우터인 리액트 라우터 돔을 랩핑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기존 패키지의 인터페이스와 기대되는 구현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마이크로 앱을 빌드할 때 웹팩 config resolve alias 설정을 통해서 코드를 직접 바꾸지 않고도 빌드 타임의 웹팩이 마이크로 앱 안에서 넥스트 라우터 패키지를 보고 있는 임포트 문을 새로운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제 빌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마지막 스텝으로 그 전사 구성원이 참여했던 그 마이그레이션 QA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QA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취했던 전략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바뀐 새로운 앱의 그 QA는 프로덕트 팀의 모든 구성원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플렉스 팀은 데브, QA라고 불리우는 별도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정기 배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정기 배포를 하기 전에 데브 환경에 그 코드를 올리고 데브 환경에 있었던 걸 QA 환경에 올리고 QA 환경을 프로드로 올리는 방식으로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기능 QA에서 사용하는 환경을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통째로 이제 환경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화면 그래프의 X축을 보시면 그 대체한 날짜들이 약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환경 대체를 통해서 제품 기능에 대한 QA와 아키텍처 변경에 대한 QA가 자연스럽게 동시에 일어나도록 환경을 설계하고 점점 프로덕션에 가깝게 만들면서 자신감을 점점 높여갔던 것이죠. 아까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이 힘들고 그 환경 전체를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로 옮기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환경이 대체돼 버리면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앱으로 기본적으로 접속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앱에 대한 QA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됐으니까
그 기존 앱으로 접속할 수 있게 브라우저 쿠키에 앱 타입이라는 값을 주면 기존 앱으로 접속할 수 있게 인프라단의 조치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기능과 함께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QA도 동시에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의 눈 아래서 QA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 QA 환경으로 QA를 하시는 전사의 디자이너, PM, 엔지니어 분들이 버그에 대한 티켓을 만들어 주시면 각 스쿼드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먼저 이 문제가 기능 개발단의 문제인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의 영향인지 문제인지 먼저 식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문제이면 제가 속한 팀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QA를 진행해 나갔었습니다. 정말 전사의 구성원들이 소망과 힘을 다 모아서 진행하는 QA였는데요.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방식 때문에 그 새로운 아키텍처와 함께 일하는 환경도 함께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구성원분들이 새로운 앱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기존과는 다르게 나눠진 배포 단위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전사 QA를 바탕으로 모든 이슈를 다 닫을 수 있었고 2023년 3월 23일에 플렉스팀은 웹 제품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로 바꾸는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유저는 이제 런타임에 하나의 앱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UI 컴포넌트들은 모두 하고자만 한다면 별도의 배포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프로덕션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스쿼드가 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러를 격리한 덕분에 전체 장애나 전체 롤백 상황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잘게 쪼개서 빌드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앱당 20분까지 걸리던 빌드 시간을 5분 내외로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아직 마이그레이션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앱의 개발 경험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넥스트가 제공해주던 큰 이점 중에 하나였던 편리한 개발 환경을 쓰지 못하게 된 게 큽니다. 기성 프레임워크에 준하는 개발자 경험과 개발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직 런타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앱을 더 잘게 나누게 되면서 분리된 앱들 사이의 상태값에 대한 그 의존성이 존재하거나 이 앱이 나가기 전에 이 앱이 먼저 나가야 한다거나 뭐 이런 배포 순서에 대한 고려가 아직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가고 있고 앱들을 더 잘 디커플링하기 위해 여러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SSR 등의 이제 서버 리소스를 활용한 이제 클라이언트 앱의 렌더링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SSR 구현은 기존 프레임워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레퍼런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플렉스팀은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포도가 뭘까요? 포도가 뭐냐면요. 바로 플렉스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웹의 프레임워크인 포도.js입니다. 이름 귀엽죠? 네,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존에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코드들을 이제 하나의 패키지에 잘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남은 문제들이 그 한 곳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아서 플렉스팀에서 Next.js와 같은 이제 웹 서버와 로컬 개발 서버를 제공하는 기성 웹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포도인 이유는 그 포도알 하나하나가 저희 마이크로 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따로 빌드되고 배포되지만 런타임에는 하나의 앱이 되잖아요. 이게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 한 송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앱에 대한 오너십은 독립적이지만 하나의 팀처럼 일하고자 하는 플렉스팀의 철학과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제품과 코드베이스는 고객사 생애주기 전 경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의 경험을 주기 위해 크고 복잡합니다. 기존 아키텍처 위에서는 유저에게 하나의 앱을 쓰는 경험을 주지 못했고 스쿼드가 각자의 리듬에 맞춰 독립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통합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고 모듈 페더레이션으로 이를 구현하고자 했었습니다. 먼저 POC 과정에서는 기술 가시화와 데모의 배포를 통해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는 팀 차원의 기술에 대한 그 지식을 높이고 런타임 통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구조를 고민하고
기능 개발을 최대한 블락하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고 전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QA를 통해 문제를 잡아내면서 8개월 만에 전체 앱의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플렉스 제품은 하나의 앱을 쓰는 경험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스쿼드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한 빌드 성능 향상과 같은 이점들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더 잘 풀기 위해 포도.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마이그레이션과 이제 거의 모든 과정들이 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플렉스팀과 플렉스팀 FE 챕터에 정말 큰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개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문제도 아주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고 우리 팀 전체가 같이 풀고 있으니 꼭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맞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방식들을 개척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포도.js를 같이 만들면서 포도 농장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플렉스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현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